안녕하세요. 교사를 위한 교육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또 어려움이 크더라도 함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가기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습 목표입니다. 교육 철학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을 구분하여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철학자가 있지만 교육 철학자 두이와 피터스의 어떤 사상과 그 특징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실천에서의 윤리성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교육자의 역할과 자질, 교재에 있어서 제시해놨지만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관점과 방법에 대해 교육 철학을 응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 강의를 듣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교육 철학을 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에 대해 교육 철학을 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가 있고요. 자,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과 교육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육과학, 보통 과학이라는 거와 철학이라는 게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과학은 어떤 현상과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태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제를 기술하고 설명하여 교육 현상의 법칙을 찾지만 교육 철학은 어떤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를 구명하고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내재적인 목적이 뭐고 궁극적인 원리가 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탐구하는 게 교육 철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육과학은 교육에 관한 사실을 결정하고 증명하는데 어떤 사실이 정말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증명하는데 관심을 갖는 반면에 철학은 어떠한 사실에서 해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여 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것들이 야기되고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것들이 지금 모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해석하고 비판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적인 이제 철학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의 기능은 분석적인 기능, 평가적인 기능, 그 다음에 사변적인 기능, 종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적인 기능은 언어나 논리를 통해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교육이론, 교육적 사고, 그 다음에 교육 실천에 상대하는 개념, 수록, 명제들의 애매성을 제외하고 또 모호성을 감소시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논리적 모순을 가려내거나 그 다음에 그 한 개념이나 한
부분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의 어떤 연관성 또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이게 분석적인 기능인데요. 다른 얘기로 하면 비트겐슈타인이 이 세상은 언어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언어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 모든 것들은 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말과 어떠한 그러한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사용하는 뭐 말이나 언어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들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뭐 어떤 표현이 어떤 중의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다. 어떤 상황 맥락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럴 때는 이 개념을 쓴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밤, 밤. 저녁을 의미하는 밤인지, 먹는 밤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상황 맥락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을 또, 그 뜻을, 명료화하는 그런 분석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고요. 평가적 기능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합리적인지, 또 가치로운지, 정의로운지, 또 어떤 면에서 공정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나 주장이나 명제나 원리나 기준이나 증거에 의해서 평가적 기능은 어떤 기준이나 증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느냐 그 기준이 명료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증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물의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판단하거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의 가치 측면에서 판단하는 기능을 평가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변적인 기능이에요. 어떤 새로운 제언이나 아이디어나 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변적 기능인데 어떤 교육 이론이나 실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이나 가치를 재현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다 사변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 기능은 교육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 기능인데요. 어떤 전체 속에 부분과 부분의 연계되어 있고 또 통합되어 있는 관점에서 A라는 그러한 하나의 부분이 전체 속에 어떠한 지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종합적 기능입니다. 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나 실천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기능을 갖다가 종합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의 목적은 외재적인 목적과 내재적인 목적으로 나눠집니다. 자, 보면 외재적인 목적은 교육의 본질이 아닌 바깥에 존재하는 활동의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교육 행위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적응한다거나 유지하는 거.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그러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나 보수를 얻기 위해 대학 졸업을 목적으로 삼는 것, 직업교육이나 취업준비 교육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잡고 취업하고 보수를 많이 얻으려고 어떤 어떤 경력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외재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재적인 목적은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자체가 즐겁고 배우다 보니 뭔가를 많이 알게 되고 배우다 보니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향상되어서 정말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재적인 목적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기나 사회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목적이죠. 교육 그 자체이죠. 교육을 하게 되면 뭔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뭐냐면 즐겁게 되고 알게 되니까 뭐 다양한 사고 관점이 형성되어서 정말 그 문화 시민으로서 양성되는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내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 철학 존 두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철학자 존 두이. 자, 존 두이는요, 미국의 철학자면서 이제 심리학자, 교육자이고요. 심지어는 트루만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지만 떨어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학교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진보주의를 이끌었고요. 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 굉장히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율성 이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래 살았죠? 약 94세 정도에 죽었네요. 주요 저서는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革命, 그다음 How to Think 있습니다. 자, 교육 철학자 존 두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존 두이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교육 철학자였습니다. 이런 실용주의 교육 철학의 경험 세계를 교육과 연결하여 어떤 변화성, 연속성, 상호작용의 원리를 교육의 원리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변화성을 봅시다. 학생의 경험, 학습자의 이러한 성장과 발달은 경험의 재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험하면 어떤 A라는 경험에 B라는 경험 또 관련된 B-라는 경험에 있어서 이 경험은 계속 확장되겠죠. 그리고 재구성됩니다. 새로운 사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실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구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구성은 뭐냐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 환경에서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떠한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이런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은 재구성된다는 거. 또 자, 그러면 연속성이 앞에 있는 경험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앞에 있는 경험에 뭔가를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뒤에 있는 경험을 통해 갖고 재구성되는 꼭 피아제의 어떤 동화와 조절과 같은 거죠. 그다음에 상호작용의 원리는 유기체와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졸속되고 발달되고 경험은 계속해서 재구성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다음 이 교육철학자 두이는 교육의 목적을 뭘로 삼았냐면 세계와 아까 지금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 성장은 지속돼 나간다. 그런데 이 성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뭐냐면 학습자가 끊임없는 인콰이어리 어떤 탐구 활동을 통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하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탐구하는 활동은 뭐냐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 해결식의 사고방식 어떻게 아까 처음에 그래서 How to Think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과정을 검증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제하고 환경 속에 계속 생활에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탐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교육은 뭐냐? 교사 중심의 단순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어떤 직접 학생들이 행함으로써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문제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행함으로써 배움과 문제 해결식의 사고방법과 프로젝트 학습을 강조. 여러분들 요즘에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 뭐 학습자 중심 학습 다 존 두이의 어떤 기반에서 나온 겁니다. 학생들의 자신들의 삶과 직업을 위해 적응하고 또한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했고 이게 지식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다 이게 1910년대에 작성했던 책과 사상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지금 약 100년에 걸쳐서 학교 교육에 존 두이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터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피터스는 영국의 철학자고 심리학자고 교육 철학자인데요. 존 두이가 미국 사람이라면 피터스는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이고 영미간의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상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 교양이 뭐냐, 또 교육의 목적이 뭐다, 또 교육으로의 입문이 어떤 것이란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도 2011년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저서는 윤리학과 교육, 그다음에 교육의 철학,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피터스는 윤리학과 교육이란 저서를 통해 교육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은 뭐냐면 가치 있는 목적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온당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이거를 하는 것, 전달하는, 정말 어떻게 이게 도덕적이고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했냐, 이 기준을 세 가지로 삼았어요. 규범적인 증거, 인지적 증거, 과정적 증거를 충족해야 할 때 교육의 개념이 성립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규범적 증거는 교육의 목적 자체,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다른 활동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생계수단으로서 낚시하는 것, 이거는 생계수단인가 외재적 목적이죠. 그냥 낚시 그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그거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증거예요. 규범적 증거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학습자가 알거나 이해하는 그런 지적 안목이나 전체를 사물로 보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으면 교육이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축 훈련과 또 대비되는 걸로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훈련하는 것과 학교에서 체육으로서 축구를 즐기는 것,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체육으로서 즐기면서 축구를 이해하고 또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어떤 체육이라는 그런 본질을 이해하는 것처럼 학습자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자가 알고 이해하면서 지적이 안목이 커지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서 새롭게 규명하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과정적 증거는 뭐냐? 규범적 증거의 방법에 해당되는데, 전달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자발적 흥미와 관심을 추구하고 장기적 추구를 하면 교육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줬거나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러한 실험적인 또 조작적인 그러한 변화를 이 사람은 교육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또 어떤 걸 주입한다거나 세뇌한다거나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증거, 인지적 증거, 과정적 증거 이런 것들이 충족해야 교육으로 봤다. 다음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들 얘기해서 교양이 있는 사람 또는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학제적 관점,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스킬에 한정되는 기보다는 학제적 관점과 다양한 안목으로 자신의 일과 학습에 대해 폭넓고 깊게 사고하고 탐구하는 사람이다. 내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정신 상태, 지적, 어떤 탕월성 도야 같은 내재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가치 있는 것을 통달하고 인지적 안목에서 바라보는 그런 정신 상태를 성취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보다 다양한 사람.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학습에 다른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다양하게 새롭게 보고 또 새로운 것들에 적용 가능해서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교육받은 사람이 오늘날 지금 얘기했던 핵심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핵심 역량이 뭡니까? 어떠한 특정한 일에 또 어떠한 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거기에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또 의사소통, 대인관계, 또 전체적인 통합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피터스가 얘기하는 교육받은 사람이 별로 핵심 역량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대학에 한번 그 인재상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계명대학교가 주관 인재의 어떤 상과 주관 목표가 바로 이 교육받은 사람을 추구하는 겁니다. 학제적 관점에서 정말 사고하고 탐구하고 정말 그 교양과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창의적인 또 세상을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핵심 역량 또는 우리 계명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터스가 얘기했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교육 실천에서 윤리성입니다. 자, 교사는 어떤 외부 압력이나 법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니라 스스로의 도덕적인 그런 가치와 또 교육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어떤 윤리적으로 또 교육을 온당하게 어떤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와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어떤 감화를 주고 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표로서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하지만 교사들이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지식과 반대에 따라 교육 실천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적인 문제나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허병기라는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실천 과정에서 한번 일어난 오류는 그 이후의 이유가 아니고 이후, after, 잘못, 오탈이에요. 오탈자, 이후 학습과 생애에 학습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들어봐요. 또 굉장히 너 멍청해. 또 너가 뭐 하면 뭐가 제대로 되겠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주 상처되는 한마디 이 말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또 친한 친구에게도 한마디 또 그런데 이 선생님이 수업 과정에 뭔가 질타를 했다거나 창피를 줬다거나 아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때 그것들이 하나의 내면적이고 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류는 아주 장기간에 가게 되고 원사개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걸 교육적인 오류로 봤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오류를 남기고 또 어떤 면에서 윤리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쳤을 때 사람에게 큰 영향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교육 철학을 한번 학습의 이론에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학습 이론이라면 크게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눕니다. 객관주의 또 구성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 1시간 내내 강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학습을 교사 중심으로 교과 내용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사가 어떠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자 내부의 인지나 학습자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이나 지식이 안에 없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 교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미 사전에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또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체계적 계획 속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수업을 갖다가 또 교수학습을 갖다가 객관주의 교수학습이라 하고요. 반대로요.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사고와 인지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이전의 지식의 어떤 동화나 조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키마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또 변화되는 또 재구성되는 아까 전에 존두에서 얘기했던 그런 경험의 재구성 또 변화의 어떤 과정을 겪느냐가 바로 구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자기의 지식을 자기 내부 속에서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가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지식을 전수받아 가지고 공부하느냐 이거에 따라 갖고 객관주의, 주관주의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객관주의는 한 자시 수업을 통해 보편화된 교과 지식을 보편화된 방식으로, 체계화된 방식으로, 시스템화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업 여러분들 지도안을 짜게 되면 이건 다 뭐냐면 객관주의 방법이에요. 사전에 어떻게, 언제 뭘 가르치고 어떤 전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또 어떤 흥미를 제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수업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 학생들의 인지적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인지적인 활동에 알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내용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얼마만큼 학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을 객관주의는 강조하자면 구성주의는 뭐겠어요? 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 맥락에 따라 지식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토의 토론, 아이디어를 어떤 발산하고 또 새롭게 하면 다른데 적용해 보기도 하고 협력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고 자, 자신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바로 피터스 얘기, 존 두이 얘기가 바로 고려해 그런 기준에 봤을 때 객관주의는 어떻습니까? 또 구성주의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존 두이와 그다음에 피터스의 관점에서 구성할 때 학습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구성주의에 많이 가깝죠?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어떠한 교육적인 철학적인 관점,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 원리를 어떤 것들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학습에 적용하는 또 학습을 제공하는 또 학습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네. 두 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지식 자원에는 어때요? 개인의 경험이나 사고의 특성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경험이나 사고나 인지적인 구조나 또 자기 어떤 학습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교사가 체계적으로 구성한 또 구성했고 또 외부에서 이미 설계하고 또 체계적으로 마련해 갖고 학생에게 제공할 지식을 얘기하죠. 반면에 구성주의는 어떻습니까? 교사가 가르쳐준 지식을 학생 스스로 경험과 사고에 비춰서 검토하고 이해될 때까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여러 가지 행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지식으로 만들고 자기의 이전의 지식과 동화와 조절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가는 이거를 보는 거죠. 학습자는 어떻습니까? 수동적인 존재였죠. 바깥에 있는 지식을 수용하는 또 전달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기억하는 그런 존재로 봤는데 구성주의는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해 나가는 자율적, 주체적인 책임망을 갖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은 뭐예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사전 설계된 표준화된 방법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반면에 구성주의는 미리 짜여지기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학습자의 상황과 지금 준비도에 따라서 어떤 학습자들이 흥미롭고 필요하고 요구하는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주제를 더해서 그런 상대적인 그런 학습자에 알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보는 거죠. 교사는 어떤 겁니다. 교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정답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존재로 객관주의는 보는 반면에 구성주의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기 학습 맥락과 상황과 그런 것들 속에서 지식을 재구성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행함으로써 배우고 또 조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안내해주고 촉진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철학적에 있어서 뭐 인식론에 있어서 어떤 실증주의로 보느냐 뭐 주관주의로 보느냐 해석하기나 이런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간단하게 하면 존 두이와 그다음에 피터스 관점에서 봤을 때 학습 이론은 바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들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떤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바를 사전에 이렇게 교수목으로 또 교육의 내용에 어떤 트랙을 결정하는 거죠. 어떤,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설계하는 도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육과정을 배우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크게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관점으로 교과 중심,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경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교과 중심은 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이에요. 교사가 체계적으로 학생이 뭘 배워야 되고 언제 배워야 되고 또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배운 것이 효과적인지를 미리 설계하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바로 그리고 하는지 교육 과정인데 교육과 중심은 뭐냐면 교수자가 교과를 중심으로 각 내용의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교과 중심 구성.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어, 영어, 사회,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이렇게 각 교과로 나누어서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인데요. 교과는 뭐냐? 문화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교과 지식을 추출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이게 설계된 이게 제공되는 어떤 하나의 문화재로 봐요. 그다음 수업 및 평가는 어떠냐? 이거를 강의를 하고 설명하고 또 잘 암송하고 이해해서 설명 잘하고 이런 것들이 또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주된 수업의 부분이고요. 평가는 어떻게 하냐?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냐? 이해했냐? 이러다 보니 뭐냐면 학생들의 흥미나 필요나 자기 주도성은 저가 되겠죠. 계속해서 교사들의 일방적인 또 지식과 지시적인 또 어떠한 수업의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습득했냐를 관점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문유생 교육과정은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학문에 내재된 아이디어,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개념과의 어떤 관계를 가리키면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상황이나 다양한 어떤 그 현상이나 이것들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또 새로운 어떤 장면에 어떤 적용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개별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것도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사태에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교과는 뭐냐면 어떤 동일한 교과, 하여튼 수학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더하기 뺄셈을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 되면 미적분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학년에 올라갈수록 점차 확대되는
교과 내용으로 구성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교과의 아이디어와 지식의 구조를 가리키고 그거를 토대하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발견해보고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어떤 학문 속에 내재된 그러한 원리나 이것들을 여러 가지 응용해보고 적용해보는 이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뭐냐면 이것들을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학생들은 그런 원리를 통해서 어떠한 지적인 희열을 갖고 내적 동기를 갖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탐구나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하고 또 평가해보고 응용해보는 물론 자기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도와주긴 하겠지만 탐구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사전 설계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학문의 구조를 배우고 그거를 토대로 하고 적용해보는 완전 학습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로 교수자가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지시적인 그런 학문의 구조를 제시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이렇게 어떤 것을 응용해 보니까 스스로 발견해 물론 여기에 내재적인 어떤 자기주도적인 측면이 있지만 교수자 중심에 가깝다 이런 측면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 중심은 다른 얘기를 하면 봅시다. 그냥 도식으로 할 수 있지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존 듀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뭐냐면 피터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구성은 학생들의 생활과 문제와 필요를 반영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교과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 해결의 사고를 또 생활 적응을 위한 그런 생활, 필요 이런 것들이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의 내용으로 우선시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업은 뭐냐면 실천을 통한 학습, 반성적인 사고와 성찰. 반성적 사고가 바로 그 성찰하는 사고, 이게 전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견학해보고 관찰해보고 조사하고 토론해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프로젝트 문제 해결 축의 수행평가를 얘기했어요. 바로 여기 경험 중심에 있어서 오늘날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존 두이의 어떤 사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이에요.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개발이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주체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한 거죠. 아까쯤 얘기했던 피터스와 같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동료학습과 과정위주로 협력하고 인간성을 어떤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퍼즐 때도 코치 역할을 해야 되고 과정을 위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중심과 인간 중심은 굉장히 피터스와 그다음에 존 두이와 많이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면서 그 관점에서 교육 과정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생평가에 대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평가에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어요. 상대평가는 개인차를 변별해서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그런 평가고요. 절대평가는 학습 목표에 도달했냐, 자격, 어떤 자격의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자격이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그 다음에 비교 집단 내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서 순위가 어떠냐 아니면 사전에서 뗀 준거를 수행했냐 이런 것들이죠. 결과령은 어떤 배치나 선발 시험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어떤 자격 60점 이상이면 이거는 자격에 해당된다. 자격증을 줄만하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봤었을 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봤었을 때 피터스와 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평가에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피터스와
어떤 주의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평가의 응용에서 성장 창조 평가, 노력 창조 평가를 봐야 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 관심하는 평가 방법이 성장 창조 평가인데요. 개인의 초기 능력 수준에 비추어 얼마만큼 능력의 향상을 보였는지를 평가하는 게 성장 창조 평가입니다. 노력 창조 평가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냐, 노력했느냐를 보는 평가인데요. 개인의 능력 정도와 수행 경과를 비교해 갖고 그 학생이 최대한의 자기 능력을 발휘했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합니다. 자, 성장 참조과 노력 참조 평가는 어떻습니까? 존 두이와 피터스 관점에 봤을 때 많이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교육 철학이 이렇게 학습과 교육 과정과 평가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을 보느냐, 오늘 철학자 2명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학습이나 또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과 내용 구성이나 또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접근의 차이 또 실질적인 교육 전략 구성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한번 수업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육과학은 존재를 문제 삼아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기술 설명하려고 하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교육현상의 법칙을 찾지만 교육철학은 교육의 목적 내지 가치를 규명하고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은 교육에 관한 사실을 결정하고 증명하는 데 비해 교육철학은 그 사실을 해석, 비판, 평가하여 교육의 목적과 이상을 설정하는 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육 철학의 기능은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언어나 논리를 통해 분석하는 기능, 그 다음에 교육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능, 새로운 재현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변적 기능, 교육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는 종합적 기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의 목적에는 직장 경력이나 보수나 취업 준비 등 교육을 수단으로 하는 외재적인 목적과 교육 그 자체, 배우는 희열과 교양을 얻는 내재적 목적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존 두이는 교육 경험의 변화성, 연속성, 상호작용의 원리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과 탐구, 행하면서 배움과 자기주도 학습, 문제해결식 프로젝트 학습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터스는 교육이 가치 있는 목적을 도덕적이고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런 교육의 개념은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학제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탐구하는 사람,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을 다양하고 새롭게 보는 사람이라 보였고 핵심 역량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들은 교육 실천 과정에서 윤리성을 실천하는 사람인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와 오류를 범하기도 존재라고 했어요. 한번 학생들에게 제공된 교육적인 윤리적인 오류와 그런 상처들은 아주 오래 갑니다. 트라우마가 걸리면 오래 가는 것처럼요. 교육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교사들에게 되신다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또 정말 학생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교육철학은 학습이론, 교육과정, 평가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학습과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방식과 절차와 전략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습이론은 교사가 어떠한 학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교사가 교과 내용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느냐 이렇게 객관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 중심으로 학생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하느냐 이거를 강조하는 데 따라서 학습이론의 어떤 관점과 접근은 교사가 하는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사가 지니고 있는 교과 구성 방식의 관점에 따라서 교사가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제공하느냐 학문의 원리와 개념을 중심으로 탐구와 관찰을 하도록 도와주느냐 이런 입장인 반면에
또 학생들의 생활 적응과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와 요구와 흥미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고 또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강조해야 되느냐. 이게 참된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경험중심,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보는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교과를 보느냐 또 교과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들이 온당하다고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이렇게 운영하는 원리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교육평가는 교사가 갖는 평가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개인차의 변별, 상대 우위를 하는 상대평가와 그다음에 학습 목표 달성과 수행을 강조하는 절대평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성장 참조 또 노력 참조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을 바라보느냐, 또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 있어서 교육 철학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떠한 철학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교육 철학, 그냥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응용된다는 측면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교육 철학의 다양한 측면들을 한번 배워보고 또 책들을 읽어보고 합당한 그런 교육적인 관점과 기준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접근 관점을 가지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온전히 실현하는 참 교육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